김지룡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포천에서 일어난 공군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수습 과정 등을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전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죄 지은 사람이 양심 선언하는 건 당연하다며 여당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이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들이 양심 선언을 권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형두 의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국민의힘은 TV조선 보도를 근거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하란 민주당 회유를 받았고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 진술이 오염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의 겁박에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죄를 엮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겁박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양심 선언을 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홍장원의 메모 조작, 곽종근의 진술 조작 이렇게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됐다는 국민의힘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계속 태블릿 PC 조작설 뭐 이런 거 나왔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고 네.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던 거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증언이나 증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 공격한다고 해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사실 또 다른 군인은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부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서 표결을 저지하려고 했고 또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다. 방첩사의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다 증명돼 있는 것을 이거를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선언도 하기 전에 지인한테 전화 걸어서 이제 본인의 사정에 대해서 좀 토로한 걸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은 회유로 넘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라는 거고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을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회유를 할 수 있느냐. 이 회유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은 어차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처벌을 받는 상황인 거고 지금도 그걸 면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본인도 그것까지도 아니다. 뭐 정상 참작 정도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인데 이걸 뭐 내란죄를 적용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인 건데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죠.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양심선언하지 않으면 당신이 다 뒤집어 써서 내란 수괴처럼 된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경고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회유나 협박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건 사실과 이치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 그것이 뭐 별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쌓여있는 걸 다 뒤집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중간고사를 좀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저도 다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당시에 내란 상황이라든지 또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른 척하고 계속 곽종근 홍장원만 공격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글쎄요 어디까지가 의도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무지의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공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네. 이번에 공개된 녹취는 이제 국민의힘이 밝힌 내용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면 이번에 공개된 녹취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끌어내란 지시 받았다는 발언하기 전날 육성이고 네. 지인에게 나 가진 게 없다 도움 요청한 지 닷새 뒤에 민주당이 변호사 조력을 제안했다. 이게 네.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뭐 민주당의 기획이랄까 아니면 뒤에서 뭐 조정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진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병주 의원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네. 뭐 인원인지 요원인지 막 그런 말을 바꾸는 또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고 사실 저는 민주당이 좀 이런 오해를 당연히 자초한 것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도록 그냥 냅뒀으면 그 본인이 군인으로서 뭐 명령을 따른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실관계를 털어놓을 것인지도 결국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민주당이 좀 속된 말로 들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곽종근 사령관을 계속 들쑤셨고 결국은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야당 개인 유튜버까지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마치 무슨 뭐 취조당하듯이 그렇게 진술시키는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온 국민들이 성중계로 봤다면 그 가운데서 이런 녹취를 보면 나한테 뭐 내란죄로 엮을 수도 있다. 양심 선언을 해라. 이 발언이 마치 곽종근 사령관을 매우 압박하고 이렇게 양심 선언이라는 말을 했지만 뭔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진술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았다라고 당연히 누구나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심지어 이 곽종근 사령관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분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곽종근 사령관은 친구들과 했던 대화였다라고 지금 뭐 반박을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계엄 직후에 너무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화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혼란과 오해가 계속 독보사처럼 피고 있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께 또 질문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범으로 협박한 민주당이 탄핵 공작에 뒷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회유 협박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은 뭐라 그랬냐면 헌재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곽종근 전 사령관만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장성들이 하고 그다음에 중간 간부들이 특히 이번 내란 사태에서 눈에 띄는 것이 중간 간부들이 충실하게 얘기하는 부분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것이고 방첩사 같은 경우는 그 체포작전 같은 경우는 뭐 단체 채팅방에 누구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체포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거 다 모른 척하고 왜 곽종근 전 사령관만 때리는 것인가. 네, 이것이 과연 정말 그냥 또 다른 세계를 유니버스를 창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을 때 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냐. 8대 0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정말 오히려 타격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탈출구 전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달랜 다음에 일단은 좀 중도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상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히려 거기서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하나 더 먼저 김수민 평론가께 드리면 국민의힘은 또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지금 여당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 12월 초순에 내란 직후에 있었던 진술 증언 여기에 굉장히 골몰해서 그때 몇 가지의
증거나 증언만 기각시키면 모든 것이 다 없는 일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뭐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것은 사실 뭐 내란죄의 그 혐의의 중대함이나 이런 것들 기본으로 받쳐진 상황에서 특히나 본인이 체포에 응하지 않았고 자진 출석도 하지 않았고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이걸 다 물을 수 있는 거냐. 아니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회유 협박당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도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본인이 원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야 네가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란 우두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두머리 됐다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는 이런 것들은 지인들 다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진실이 또 우두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진짜로 우두머리를 가려내서 윤 대통령 관련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누구라도 곽종근 전 사령관 지인이라면 정말 생각하는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미 막혀 있는 것을 도미노 하나 쓰러뜨리면 다 쓰러진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미노 하나도 못 쓰러뜨린 이 상태에서 왜 계속 그런 주장을 반복하는가. 이 부분은 사건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아는 국민들이라면 다 어이없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 구속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 사안을 갖고 예. 곽종근 녹취를 갖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일리가 좀 있다고 보세요?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회유 발언을 토대로 해서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오히려 윤 대통령을 애초에 처음부터 수사할 때부터 수사권이 과연 공수처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적법성 문제 또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부지법으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몇 가지 관련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중앙지법으로 갔다. 이런 영장 쇼핑 의혹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윤 대통령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이 가지 결정도 지금 임박했죠. 사실은 넘었죠. 기한을 넘었습니다. 기한 원래 넘었잖아요. 청구하면 네. 일주일 안에 하도록 그러니까. 돼 있는데 한 다음 주? 네,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그래도 국민이 뽑은 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신분이 됐을 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너무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저는 나중에 형을 확정받아서 그때 형을 만약에 살게 되더라도 만에 하나 그 전까지는 좀 대통령의 체면, 전직 대통령의 체면 혹은 현직 대통령의 체면을 좀 지켜주는 저는 그 정도의 국민들의 그런 뭐랄까요? 너그러운 마음은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한다면 더더욱 대통령의 일신상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줌으로써 전 균형감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원이 구속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저도 여당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서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시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콕 집어서 얘기할 게 많다. 민낯을 껍질을 벗겨놓겠다 하며 거칠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두 시장이 명태균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활용해 놓고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기존 대납 의혹 이외에 명태균 측이 진행한 국민의힘 복당 여론조사 비용을 측근이 대납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명태균이 선거 참모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자, 김수미 평론가님, 그동안 쭉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민주당의 비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 향하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 이런 걸 봐도 사실은 그 어떤 뭐라고 제1표적이라 그럴까 향하는 곳이 겨냥한 곳이 윤 대통령 부부보다는 국민의힘 잠룡들 예컨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런 사람이라는 관측이 나오거든요.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도 네. 그렇게 보십니까? 초점을 옮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오세훈 시장으로 옮긴다라기보다는 이제
확산시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관련된 의혹들이 여러 가지고 여론조사 조작이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측근 인사들이 돈을 내는 이런 행태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물론 이제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수사를 하게 됐을 때 어디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계산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나이브한 얘기가 정치 세력한테 너무 정략적이라 그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그런 얘기마저도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모두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 의혹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김문수 장관 또 연루된 건 없는 것으로 일단 돼 있고 또 그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꼭 이제 뭐 국민의힘 자체를 누가 대선에 나오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주겠다. 이것만 이 의도가 그렇게 강할까 민주당 또 과연. 네,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어떤 일로 굉장히 불미스럽게 대선을 잘 치르지 못하게 되면 다른 주자가 또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좀 너무 정파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자꾸 정파적으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얼마 전에 친윤계열 논객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 전 대표랑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이 흐름이 뭔가 연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정파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보는 음모론이 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명태균 특검법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정략적이고 대선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측에는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제가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를 전해 듣는 것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즉 뭐냐 하면은 김문수 장관이 지금 현재 보수 진영에서 1위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김문수 장관의 선명성은 분명히 보수층 특히 강성지지층은 좋아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사실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 면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또 뭐 청년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홍준표 시장 이런 두 분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버거운 상대일 거예요. 우상호 의원도 그랬죠. 가장 힘든 상대는 오세훈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로 본선으로 나온다. 홍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는 후보들은 보다는 어렵게 느껴지는 후보들을 더 표적을 삼아서 아예 경선에서 못 올라오게 만드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그러한 점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은 한마디로 뭐 오세훈 죽이기 홍준표 죽이기 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서 한동훈 대표 역시 이제 결과적으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경쟁해야 될 여러 후보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넘기 어려운 산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확장성 면에서 경쟁해야 되는 오 시장이나 홍 시장을 좀 쓰러뜨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정치적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특검은 다분히 정략적이고 쉽게 말해서 오세훈 죽이기 홍준표 죽이기 특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윤준진 평론가님의 이제 인식이기도 하고 여권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이라면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할까요? 거부권을 행사할까? 어느 쪽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방적으로 여권 전체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특검이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조 7호에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별건 수사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뭐 무더기 무작위 무차별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한대행으로서는 정치적 균형성을 지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또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탈표도 저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여권 내 공감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존의 검찰 수사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가려주는 게 제일 급한데 특검이 되면은 뭐 특검을 고르고 특검보를 고르고 사무실을 찾고 차리고 그러다 또 한 달 보내고요. 특검 시작하면 한 달 내내 특검이 먼지털이식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 대선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대선 치르게 될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선을 치르기 전에 특검이 결론을 낼 수 있다면은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한가운데 특검이 뭐 아주 그냥 뭐랄까요.
거의 전국을 다 들쑤시는 그런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예. 여권 후보를 마구 흔들어대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여권에서는. 예, 맨날 줄 소환하고 뭐 또 특검 브리핑 한다는 명분함에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계속 혐의로 설명하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야 이거 완전 부패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있을 조기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이거를 여당이 여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크게 비판받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국민들께서 명태균의 게이트,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아니 정확하게 어떤 이미지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돈을 줬다는 게 문제인 건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말 뭐 만에 하나 맞다고 100번 양보해서 치더라도 이것이 정말 기존 수사기관을 전혀 불신한 상태에서 특검을 발족시켜야 할 아주 전 국가적 사태인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민주당에 아마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요거에 대한 반박부터 먼저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수사를 더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거를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게 정략적이지 않으면 뭐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이건 결코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굳이 네. 특검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근데 검찰 수사 보고서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도 있는데 김건희 영부인이나 이쪽에 대한 소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수사도 지금 뭐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네. 여기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보니까 이제 3월 3일부터 5일까지 NBS에서 여론조사 실시한 것이 있는데 네.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는데 명태균 특검 관련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거든요. 일단 감사해요. 이건 제가 상도입니다. 제가 꺼내버렸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조사랑 다른 게 찬성 60% 반대 29%예요. 그 더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다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도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거든요. 1.5대 1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60% 찬성이 나온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저는 이게 뭐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 게 한 23% 정도 4분의 1 정도가 또 특검법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려나가는 것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또 그때 특검 얘기 나올 거고 저는 이 부분은 결백한 쪽에서 자신의 결백을 자신하는 쪽에서는 굳이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특검법을 좀 전향적으로 예를 들어 특검의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 이거는 어차피 특검이 재의결 표결까지 갔을 때 통과가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면 특검 추천 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지 마냥 이제 거부하는 것은 전 대중적으로도 여당한테 현명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또 이제 민주당이 즉각 임명해라 하는 게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론 전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쨌든 탄핵 심판 때까지는 미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뤄질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여당이 싫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었는가 했을 때는 바로 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안 해도 된다라거나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또 중요한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그 될 것 변수가 같아요.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게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저는 최상목 대행이 바로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는 대로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제 내재적 관점으로 보자면 최상목 대행은 또 한덕수 총리랑 같이 이 일을 쭉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또 같이 견지를 해온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총리님이 돌아오셔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임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또 할 것 같아요. 이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의 공적 또 인간적 이 사정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빨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가지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국민의힘 또 오히려 저는 차라리 마은영 재판관 빨리 임명해가지고 다시 공판 절차 갱신해가지고 한 4월에 판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여야 양쪽에서 어쨌든 마은영 재판관에 대한 빠른 임명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또 여겨지지는 않고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 복귀까지는 최상목 대행이 기다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김수인 평론가님이 뭐 여러 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내란 사태라는 건 아직 법원 판결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사태라든지 탄핵 정국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현재까지는 객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 얘기를 김수인 평론가님이 하셨잖아요. 예. 자, 이번에는 마은혁 저 변수는 일단 빼놓고요. 윤석열, 한덕수 두 변수를 이제 놓고 봤을 때 뭐 한덕수 총리 선고가 좀 일찍 나올 것 같다는 관측이 막 나오다가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지금 저 변수가 생겼습니다. 헌재가 어제 국회 측에 검찰 조서 확보 요청 받아들이면서 이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자, 일단 뭘 요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예를 들어서 내란을 방치했다. 네.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수많은 분들의 조서가 있잖아요. 네. 뭐 장관들도 갔고 뭐 경찰 검찰 뭐 가서 수사를 받은 이 조서를 헌재의 국회가 다시 이거를 조서를 자료로 송부해 달라. 네. 그러니까 이미 변론은 끝났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평의를 해서 판결만 하면 되는데 네. 갑자기 새로운 조서를 증거로 삼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그런 지연 전략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검찰에서 사실은 이 조서들을 송부 촉탁 신청서를 검토했는데 조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해요. 예. 예. 또 새롭게 보도가 나왔는데 즉 검찰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여부를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어졌어요. 네. 다시 그렇다면 이제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윤주진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 전에는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예측입니다만 그렇죠. 저는 좀 동시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시에? 예. 동시라는 건 같은 주에? 그렇습니다. 같은 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은 날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그래요? 말하면.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같은 날에 한다면 그것은 약간 윤 대통령의 인용 결정에 좀 무게를 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인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에 맞춰서 한덕수 총리는 복귀시키는 그런 식의 헌법재판소가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런 거예요? 시나리오도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서 다시 국무총리 체제 권한대행 체제로 복귀시키는 네. 그런 국정에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한 총리는 당연히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가 논란이 너무 심각했고 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하루 만에 그런 식으로 탄핵하는 거 너무 좀 급속도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저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예. 그 한덕수 총리도 그냥 비슷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각은 확실해 보인다. 예,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뭐 한 달, 두 달 질질 끌어서 아예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는 정도까지 갔다면은 헌법상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임명 안 한 지 하루 만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졸속인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법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최후의 결정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했고 네.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도록 일종의 미비된 공백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정치적인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뿔나고 막 거리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헌재 판단이 이것 때문에 뭐 늦어진다거나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을 경우에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적지 않은 민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만큼의 사유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는 복귀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윤 대통령 선거와 매우 밀접하게 좀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같은 주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지금 윤주진 평론가님은 심지어는 같은 날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이 밀접하게 붙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동의하세요? 저도 같은 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주는 이제 안 하는 걸로 됐으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 초도 가능하다.
선고 날짜를 발표를 하는 것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한 3일 전 정도에 2, 3일 전.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한 번 더 평일을 헌재가 여는데 그때 월요일 날 한다. 그렇죠. 끝나면서 3월 10일에 한다. 뭐 혹은 11일 화요일에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변론이 더 먼저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히려 먼저 끝난 것 치고는 좀 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두 사람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같은 날에 차례로 선고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정무적 판단 일종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동시에 선고가 되면 저는 탄핵 반대 세력에게 굉장히 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반대 세력은 본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에 관련된 판결이 나오면 네. 이제 뭐 좌파들이 이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준비들이 다 돼 있는데 근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이다. 이렇게 되면은 다 사안을 잘 가려가지고 판단을 그것도 저는 이제 사실 두 판결 다 한덕수 총리는 좀 전원일치로 기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원일치로 인용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선고가 나버리면은 네. 탄핵 반대 세력이 헌재에 가했던 음모론 이런 것들 다 무너지는 거죠. 네. 한 명이 총리가 기각 나고 대통령이 인용 나오면 그동안 얘기했던 음모론이 무너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왜요? 음모론에 따르면 한덕수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는 헌법재판관은 한덕수도 파면시켜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안이 다르고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반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에 대한 음모론이 굉장히 같이 선고될 때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헌재에 대한 음모론이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되면 음모론이 무너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불신이 좀 해소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이 예.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뭐 민주당의 매수를 당해서 아니면 뭐 좌파라서 우리법 연구회라서 그렇게 인용한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런 판단을 했다라면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탄핵을 하는 쪽으로 네. 일관되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판단이 다르다면 네. 헌재로서는 뭔가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좋은 일종의 뭐랄까요, 뭐 좀 구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예. 네. 자, 구실이 될 수는 있다. 자, 불신을 해소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씀까지 듣겠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곳곳으로 정체구가 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과 광명역에서 금천 구간으로도 각각 주춤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0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반대 평택 쪽도 남한산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5km 정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이산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또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도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 더 지난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이 소식부터 먼저 할게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자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검찰과 짜고 한 것이라며 비명계를 겨냥을 했어요. 다만 뭐 증거는 없고 추측이다 라고 했지만 이 파장이 지금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김수민 평론가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통합 행보를 계속 이어가던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말 실수일까요?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체포동의안 그게 정말 마음에 절절히 네.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튀어나온 건지. 근데 그게 예. 실수든 어떤 계획에 의도를 의한 거든 가졌든. 어느 쪽이라도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밝혔지만 증거가 없는 것이고 그 증거의 정황상 증거라든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도대체 들은 얘기를 갖고 이렇게 조각을 맞췄는가. 뭐 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시점상 네. 보니까 너무 딱 맞아 떨어진다. 당내에서 자기에게 네. 비판 세력들이 이렇게 요구한 거하고 검찰의 어떤 뭐 일정이나 이런 거하고 시점이 너무 맞아 떨어져서 이런 저는 뉘앙스로 들었거든요. 그게 공모가 없더라도 예.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만약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했을 때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속단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건 판사 입장에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누가 구속될 줄 알고 그러면은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을 네. 가결했는가? 사실 체포 동의안 가결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 입장은 당신은 구속되시오 이게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털고 나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검찰하고 내통을 한 것이냐.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발언인 것은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이 민주당 비명계의 체포동의안 찬성했던 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그 당시 상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2023년에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덜 도덕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뭐 김남국 의원 논란에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구속영장 심사를 했더니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총선 뒤에 보자. 일단은 정권 심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민주당이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 행사하신 분들이 민주당을 살려줬다. 역설적으로 민주당도 살려줬고 민주당 의석 굉장히 크게 늘어서 사실은 지난 총선 결과로 민주당 의석은 굉장히 크게 늘었지만 또 그 다당 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탄핵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워낙에 압도적으로 야권이 이겼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소수 의원만 탄핵에 찬성을 하더라도 이제 탄핵이 통과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수습이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고민정 의원 같은 분은 통합이란 공든탑을 무너뜨린 악수 중의 악수다. 제가 아재 개그하면 이 악수가 아니라 제가 악수 중의 악수다. 자, 그다음에 아재 개그가 악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아재 개그가 악수네. 네. 예. 자, 비명계 초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는 쇼임이 드러났다. 뭐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거고 김두관 전 의원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즉각 사과하라.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막 인물평을 해놨는데 제가 너무 적나라해서 여기선 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과연 이게 지금 계속 같이 뭉치자 그랬는데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하고 내통했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금 여당의 윤석열 한동훈 관계처럼 벌어지는 질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혀를 찼던 게 어디서 저런 음모론을 유튜브에서 주워듣고 국정 기조를 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내란까지 가고 계엄 일으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폭력 사태까지 간 건 아니지만 이런 음모론을 본인도 이 근거를 대지 못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 그래도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이 점에서는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민주당 분당까지도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네,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리고 나간다고 해도 우리 쪽은 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김수미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고도의 비명계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주진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약간 초조함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계 재선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2심 선고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마당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엄정하게 더 냉정하게 심판하는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거든요. 바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비명계 주자들이 뭐 100% 국민 경선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약간 압박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본인의 대선 가도에 있어서 경선에서 어려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근에 통합 행보를 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흔드는 것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고다? 예, 그건 전 경고라고 보고요. 경고 플러스 약간 불안해서 나오는 어떤 실언 중에 실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어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촉구했습니다. 김수미 평론가님, 제보 내용 어떤 건지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2월 3일 사태 당일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계엄 선포하기 한 2시간 전이죠. 오후 8시 30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의 정성호 1차장한테 검찰과 국정원에서 선관위에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까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계엄에서 실제로 이제 검찰의 모습이 드러난 건 아니었지만 이 계획에는 검찰과 국정원이 언급돼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군이나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검찰이라든지 또 국정원 이쪽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좀 추가로 알려진 것이 고위급 검사 2명,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의 이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고위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선관위로 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저기 검찰에서 좀 무슨 입장이 나왔어요? 검찰은 좀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그 말씀하시는 검찰의 고위 가장이라고 하는 뭐 그 사람이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다분히 이제 그 계엄 사태에 있어서 신변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적으로 원래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한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출동한 것에 대한 음모가 있다라면은 이 사람의 대검찰청 출입 기록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 밝힌 바로는 그날 계엄 선포한 다음 날 새벽이죠. 00시 5분에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새벽 2시 46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선관위를 간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도 검찰이 그 당시에 검찰 자체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를 아주 강도 높게 수사를 했는데 네. 전혀 나온 것이 없다. 저는 약간 좀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2단계에선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정부 측을 배제한 채 최상목 권한대행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야 협의회 열었습니다. 자, 마은혁 후보 임명 안고 있는 데 대한 어떤 그 공방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민생 현안은 논의해야겠고 최상목 대행은 이번에 일단 빠져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건데 자, 반면에 김수민 평론가님 정말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쪽을 제쳐놓고 여야끼리 협의하는 거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근데 뭐 행정부가 빠지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거야 뭐 행정부도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될 그리고 건데. 저쪽에다가 이제 연락 네. 채널은 있을 테니까 또. 네네. 예. 그런데 뭐 어차피 더 충실하게 하려면 여야 정오로 하는 것이 더 그렇죠. 낫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부분은 저는 능히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많이 강조를 해왔던 게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의 비상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본인도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에 2명을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헌법재판소 판결 다 나와 있고 이건 뻔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수습을 안 해준다?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거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는 아예 대놓고 선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혹은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면 네. 바로 결론이 나오면 바로 임명하겠다라든지.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예. 급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차라리 대놓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 일정. 네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야당도 국정협의에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사안은 윤주진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정에 관한 1차적 권한은 행정부에 있고 네네. 예산 편성권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주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고 실제로 어디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야 될지는 기재부가 사실 가장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뭐 망신주기 아니겠습니까? 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니까 너 빼고 할게 약간 이런 건데 지금 국민들은 정치는 정치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좀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다수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런 추경 지금 뭐 15조냐 30조냐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들여가는 그런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뭐 헌법재판관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를 좀 배제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다수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15조 규모 언급, 민주당은 너무 적다. 30조 규모는 최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렁설레하고 있는데 정부 사이드, 정부 내에서는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 이런 예산 파트 쪽에서는 포퓰리즘적 쿠폰 추경을 아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우려는 김수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 논쟁을 하면 되는 일이겠죠. 네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 전국민 지원금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고집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 원하는 전국민 지원금이나 쿠폰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건 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자꾸 상대방이 최대치로 불러놓은 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걸 자꾸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협상을 하면서 쿠폰 추경이 우려가 되면 그 부분은 빼고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일 건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 의심받는 것은 그거를 몇 가지를 꼬투리를 잡아서 아예 추경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는 추경을 하게 되면 국회 다수파인 민주당이 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 공을 넘겨주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건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 실제로 저 예산 파트 이 기획재정부 이쪽 사이드에서 쿠폰 추경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민 지원금을 나눠줬을 때 네. 이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전국민들한테 나눠줬던 그런 지원금이 네.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됐다라는 연구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익이 없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느낌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뭐 민생지원금 맞지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꼭 넣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본인도 결국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건데 이 13조 1,000억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누구의 공으로 되느냐. 이게 마치 이재명표 어떤 뭐 국민들에게 선물 나눠준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 대선 주자의 생색내기용 예산을 당연히 정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민주당이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네. 만약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은 좀 빼고 나왔어야죠. 근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심지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배제한다. 이거는 오히려 추경에 대한 의지가 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또 걱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펀드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상에 대해 공상적 계획 경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 공방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민의힘이 짚어야 될 문제는 안 짚고 엉뚱한 문제를 짚었다고 보는데 이걸 네. 이제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사회주의면 박정희 정부는 공산주의입니다. 대만, 프랑스 다 공산주의예요. 르노가 정부 지분 80%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TSMC도 거의 반 가까이 갖고 시작을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성장해 있는 기업을 30%를 국민 지분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단계에서를 얘기를 한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국영 민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은 시장 실패
이를 뭐 그렇게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빅테크 기업도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독과점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판단하면 된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재명 대표 얘기한 것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꾸 감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지나치게 감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적해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저는 국민의힘 엉뚱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계적으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국부펀드 운용 국가들의 공통점은 넘쳐나는 천연 자원에서 나오는 부대 수입을 갖고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건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우리와 맞지 않는 사례이고 두 번째는 TSMC나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들을 배당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재투자예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왜 한국판 엔비디아를 왜 만들자고 했느냐? 엔비디아처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나온 수익을 국민들에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거의 대부분 재투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둘째는 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정말 대박으로 좋겠죠. 그런데 네.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처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엔비디아도 오랫동안 그렇게 대박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칩 만드는 회사였는데 AI가 뜨면서 이게 덩달아 뜬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태인데 천문학적인 국부를 투입해서 만약에 실패하면 그 돈은 이제 허공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혈세로 메꿔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공상에 가깝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주 52시간 예외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풀고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만 풀어주면 우리도 엔비디아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희수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래된 계단식 주택 옥탑층에 살고 있는 희순의 가족.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집엔 엄마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2살배기 남동생이 있습니다. 병원과 치료실을 오가느라 지친 엄마를 대신해 동생을 돌보기 시작하는 희수. 수시로 침을 닦아내고 뻣뻣해진 몸을 마사지하며 우는 아이를 챙깁니다. 반복되는 간호와 힘겨운 생활고에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두 사람. 집에 와서도 마음 편히 책 한 번 못 보는 희수가 엄만 너무도 안쓰럽고 가엾기만 합니다. 장애 지원금만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희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 동안에는 온화해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0.4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10.4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구 11도, 대전 12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중남부와 산지, 경북 동해안과 경북 중부 내륙, 울산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영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까지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은 포근해졌지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은 오후에, 제주도는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실사격 훈련 중이던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잘못 떨어져 주민 등 15명이 다치고 주택과 성당, 화물차 등이 파손됐습니다.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를 약 일주일 만에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영장 선고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는 통상 당일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핵심 근거가 모두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에 폭동 예고글이 잇따르는 데 대해 폭력 선동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개발 배당이익 수천억 원을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이면 계약 등을 체결하는가 하면 섣부른 중국 투자로 1,800여억 원을 날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중 하루가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서 정치권 전반의 개헌 요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개헌특위위원, 또 가왕이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쪼개주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이제 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온갖
주요 보직은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 도맡아서 하시다시피 하고 계신데 시간을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쪼개실 것 같아요. 네, 좀 바쁩니다. 저 너무 어깨가 무거워서 실제로 어깨가 아파서 요즘 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아, 진짜. 예, 그리고 좀 몸이 많이 아플 정도로 여러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 굉장히 엄중한 정치적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위기 시대에 위기 시기에 네. 요즘 그래서 주말에 지역을 이전에 매주 내려갔는데 네. 지금 뭐 한 주씩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식사는 하시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인데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요. 역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야죠. 네. 자, 본격적인 지금 핵심 전국 현안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최영도 의원님께서는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지금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시기도 한데 좀 법안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것 때문에 더 결심을 굳혔는데 최근에 넥서스라고 유발 하라리의 새로운 신간이 큰 화제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구 50만도 안 되는 인구 한 30만밖에 안 될 겁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카타르가 왜 알자지라는 방송국을 만들었나. 이 BBC의 장비와 또 최고의 인력을 유치해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한 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뭐 경제력이나 정치적 이런 중요도를 치면은 G7에 가입 논의가 있을 정도로 네네. G7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미국 행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I 측면으로는 잘하면 3대 강국이 된다 그러는데 방송의 발신 능력. 근데 중동의 작은 나라는 알자지라는 걸 통해서 중동 뉴스를 자지우지합니다. 거기는 인구 카타르 30만의 인구 카타르 사람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 영국 BBC와 전통적으로 중동은 영국 BBC가 강하지 않습니까? 영국 BBC라든가 요즘 CNN, 팍스뉴스나 또는 뭐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우리가 발산하겠다. 우리의 가치. 그래서 사실 중동 장치를 보려면 요즘 알자지라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알자지라 특파원이 와 있어요. 네. 그럼 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력이나 또 국력 면에서 신장이 되고 했는데 KBS의 위상이 BBC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NHK랑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심각한 문제가요. 실제로 제가 워싱턴 특파원할 때 한 10여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 이제 동해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KBS는 그만한 이제 뭡니까 재정이라든가 일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NHK와는 재정적으로 비교가 안 되겠죠. 규모 면에서. 근데 새벽 4시에 NHK가 처음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일본해로 떨어졌다고 탄착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대로 미국에 생중계됩니다. CNN도 NHK의 뉴스 자막과 글 쓰면서 씨 오브 자펜에 떨어졌다고 보도합니다. 그게 만약 KBS가 먼저 보도했으면은 동해로 떨어졌다고 하고 그 사안을 동부가 우리 운명에 관한 뉴스를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NHK 주도를 합니다. 중국의 CCTV가 주도할 겁니다. 그걸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는데 이게 영토 분쟁이라 할 경우에 국제적으로 어떤 인식을 남기느냐. 이미 우리 문화력으로서는 뭐 한류, K-웨이브, 그래야 K-푸드 모든 것이 K가 대세 아닙니까? 그럼 KBS만 왜 그러면은 NHK와 BBC에 뒤지느냐? 왜 CNN과 이런 뉴스에 뒤지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수신료가 월 2,500원입니다. 그나마도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TV 틀면은 KBS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상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OTT가 나옵니다. 그게 신문값 2,500원일 때 맞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국민 여론 때문에 사실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다면 국가가 세금 지원을 해 주느냐 뭐 그것도 아니면 재정 지원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KBS가 지금 여의도만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습니다. 그 보유 자산을 활용해서 그 재정 여력으로 K 컨텐츠, K 뉴스 발신 능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뿐 아니라 KBS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선호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와 이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어떤 방송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하려면 K 콘텐츠 제작을 위한 또 송출을 위한 재정이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금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은 또 지금 벌써 수십 년째 2,500원에 묶여 있는 수신료로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BBC, NHK처럼 재정을 이용하게 해주자. 그 자산을 이용해서 네. 수입원을 얻고 그 넉넉한 수입으로 K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가치, 국격을 높이도록 하고 이 뉴스가 결국 우리 운명을 지배하거든요. 그 세계 정보 네트워크에서 네. KBS를 통한 대한민국의 지금처럼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막 좌우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KBS를 영어 방송을 보고서 그렇지 않구나 느낄 정도로 KBS를 키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럴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하나 더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최영대 의원님이 또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이런 거를 잘 추진하시면 잘 관철시키시기를 저희가 확신하고 있고요. 어제 법안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들과 이제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조금 더 큰 틀에서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 방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있습니까? 논의를 해야죠.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지. 그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 방송 지배 구조로 너무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이렇게 다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우리 KBS 지배구조가 BBC, NHK랑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선 국회의원들이 그냥 논 게 아니고요. 다 그나마 선진국, 방송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보고 한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네. 방통위도 미국 방통위랑 똑같은 구조고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지배구조를 바꾸면 사장을 누가 임명하나 이런 문제인데 참 지금 후진적인 논의라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이걸 누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의 발로인데 뭐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또 지배구조로 둘러싼 논란 같은 것보다는 어떻게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의 가치를 발신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 그런 방송 콘텐츠 문화를 키울 것이냐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핵심 쟁점 현안들 여쭤볼게요. 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헌법재판은 6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중순에 이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으니까 6개월이면 5월 중순입니까? 6월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입니까? 6월 중순입니까? 그 시간까지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거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습니다. 권한대행 체제를 가지고 있고 권한대행의 대행이죠. 그나마도 또 탄핵해가지고. 그리고 이 시기에 지금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해서 이걸 국정을 잘 운영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재판을 서둘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서둘러 끝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오늘 개헌 토론회에서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민주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치적 내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아니 선거 이후에는요. 지금처럼 서둘러서는. 그래서 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최고재판기구인 만큼 국민들에게 이 쟁점이 무엇이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쫓기듯이 왜 3월 중순에 끝낸다고 시점을 잡는다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준해해 보더라도 빠른 것이고 또 쟁점이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은 이런 헌법 탄핵 소추는 중단되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냐 그러면은 강일원 전 재판관 이분이 누구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사안이 훨씬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더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란죄 혐의로 지금 형사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 되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리적인 문제인데 여러 법리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기지 말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근데 그럴수록 자꾸 무엇인가 결론을 조급하게 다음 주다 그다음 주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절반 가량이 네. 왜 이렇게 서두르냐 미리 각본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4월도 좋고 5월도 좋고 이 시기 동안 여러 가지 어쨌든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협력을 하고 네. 권한 대행은 다시 한덕수 권한 대행을 복귀시켜서 부총리는 경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권한 대행이 한미 그 관계라든가까지 다 해서 안정화시키면서 국민들이 탄핵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없도록 네. 그걸 좀 충분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이게 기각 인용의 방향 못지않게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키고 사람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논점이 생기고 한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왜 이게 탄핵 소추 대상이냐. 큰 혼란은 민주당이 먼저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 수개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다투는 기관이 아닙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3심 재판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다투려면 6개월 내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알아서 내란 소추했다가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스스로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을 풀면서 해명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의 대상이 왜 되는지 그럼 무슨 쟁점을 어떻게 다툴 건지를 네네. 설명하지 않고 이 급하게 서두른 것은 심지어 이낙연 대표조차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적 내전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내전의 심도 이게 거리에서 시위하는 정도 이상일 것이다 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되는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얘기한 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협박과 회유로 이제 진술이 오염됐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의해서 곽정근의 진술 조작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분들은 헌재 변론 절차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논의는 그게 국회 정언도 아니고 김병주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그 국방 사성장군 출신입니까? 유튜브? 예. 그래서 나도 그때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도 아니고 지금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의 의원 개인 유튜브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온당한 일인가? 더구나 그 현직 장군이 상당히 의아했는데 지금 그날 유튜브에 출연한 12월 6일이죠. 12월 3일부터 3일 뒤인데 6일 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라고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당시 특수전 사령관이죠. 그게 뭐 엄청난 뉴스로 보도가 됐죠. 그게 탄핵 소추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는 계엄을 해제할 기관인데 그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것은 정말 탄핵 소추의 대상이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때도 의아했지만 왜 저런 정언을 국회에서 하지 않고 또 국방위에서 출석해서 할 수 있는데 저렇게 무리해서 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가 이 자체가 매우 참 의아하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의문이 풀렸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이야기가 정언하기를 이건 국회 헌법재판소에서 정언했죠 아마.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유튜브 출연 하루 전에 12월 5일 날 그 민주당 박범계 그리고 부성찬 의원이 부성찬 의원도 이제 국방 출신 아닙니까? 출신이죠. 소령 출신이죠. 1시간 30분 동안 회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 리허설까지 시켰다고 정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랬는데 그 통화가 그날 있었는데 이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곽종원 전 특수전 사령관이 하루 종일 살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민주당이 급하게 시달리고 와서 친구에게 이제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문이 생기면요 헌법재판소는 제가 볼 땐 변론을 제기해서 이 불러서 정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증거인지 탄핵 재판에 어떻게 쟁점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문제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당연히 풀리죠. 왜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그 의문점이 되는 것이고 탄핵 소추 이 심판 절차에 대해서 수긍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의심을 강화시키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엔 개헌 얘기 좀 해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 개헌 특위 발족했고요. 정치 원로들 중심으로 국민 서명운동 시작됐고 여야 원로들, 뭐 정대철, 뭐 헌정회장 이런 분들은 단 한 명만 반대한다. 그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만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압박했는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일단 탄핵 정국 이거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할 문제다 이런 거거든요. 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는데 이게 관철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 여론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번 국민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통적으로 개헌은 이게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우리 당은 좀 보수당이어서 그런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도 개헌에 대해서 이건 뭐 의원 내각제 하려 가지고 말이야 의원들이 국회가 지금 불신 받는데 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국민들 불신도 크고 우리 당 지지자들의 불신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 재판 최종 변론에서 이게 지금 권력의 문제, 이 문제도 심각하고 사실은 내보고 대항적 대통령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느냐. 제왕적 당대표,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 아니었냐 이렇게 하면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이런 그 권력의 분산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도 사실은 국회에서 헌정회장과 또 민주당의 그 김대중 재단 또 우리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그리고 과거 그 민주당과 김영삼 대통령계와 DJ계 동교동계 상도동계 뭉쳐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민주화 추진 협의회 이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개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그 오늘 오후에 동교동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동교동계 자장이라고 하면 권노갑 고문 있지 않습니까? 권노갑 고문이 지금 96입니다. 내가 내년 4년 후면 100세인데 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다. 왜 민주당이 개헌을 안 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 민주당 중진 원로들이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은 그리고 벌써 이분들이 어제는 서울역에서 가두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연세예요? 예, 그럼요. 그래서 건강은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그냥 정정하세요. 불끈 지면서 할 정도고 뭐 여야 원로들 다 모두 할 것 없이 나라를 살린 길이다. 사실은 뭐 우리가 오랫동안 정치만 좋아하면 우리가 벌써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 됐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치를 망친 게 물론 정치인 개인 잘못도 있지만 정치 시스템 이 87년에 개헌할 때 이렇게 국회가 힘이 셀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독주, 대통령의 그 장기 독재 이런 걸 막는 게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 국회 해산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수당이 되자마자 29자의 탄핵 소추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장관이 업무를 못하게 되니까 그 부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예산을 삭감해버린 채로 일방통행을 해버리니까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말끝마다 특검 탄핵을 하니까 사법부도 검찰도 탄핵당하고 사법부도 겁을 먹죠. 아니 그 소추하는 검사가 탄핵당하는데 그 판사들은 그럼 그걸 보고서 위축 효과가 없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사건건 특별검사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정할 문제를 이제는 국회가 다 하겠다 그러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파행이 우리 경제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다. 이런 인식이 정치권 확실하고 민주당 의원들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전부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단 한 분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인 뭐 대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재명 대표 단 한 분의 의견이 아주 뭐 지배적이죠. 자, 그렇다면 최영두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국 생각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제 그러면은 미국을 제왕적 대통령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 보면 지금 트럼프 하시는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한이죠. 행정명령으로 우리 개헌 비슷한 것도 합니다. 그냥 갑자기 외국인들 붙잡아서 외국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외교 관계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지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잘 보시면요. 의회 권력이 막강합니다. 의회 권력도 막강하고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대통령제임에서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연방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자치라 그건 연방이기 때문에 주정부 자체가 대통령과 관계없이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이런 법인세를 쓰고 이런 교육정책을 써서 텍사스주가 이렇게 좋은 주가 되면은 네. 옆에 있는 다른 뭐 알래바마주도 따라하게 되고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2% 포인트로 집권한 대통령이 온 나라를 자기 실험장으로 만들려고 해버리면은 지역이 발전할 기회도 없고 네. 나라가 다양성으로 뭐가 옳은 걸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권한과 책임 또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서로 한계 짓고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책임 총리 같은 게 있어야 될 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정부 정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정부가 해서 전남은 전남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우리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하도록 좀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세금을 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결국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교육감 선거 방식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왜 못합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지방과 지방자치 그다음에 국회와 대통령 권력의 어떤 공유와 협치 시스템 네. 이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3원 체제. 네네. 지금 여당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정치 세력은 어쨌든 뭐 이 가능성 저 가능성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또 정치 세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 가시화 즉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이제 대선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당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만약에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른바 우리가 모두 전환이라고 하죠. 모두 전환을 신속히 해서 제대로 한판 붙을 수 있게 신속히 옮겨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고민이죠. 역시 여당은 이 탄핵 소추 국면에서는 참 여러 가지 곤혹스럽습니다. 네. 곤혹스러운데 저는 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우리가 정치 위기가 빚은 큰 국가적 시련인데 그런데 국가적 시련 우리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올해가 마침. 네. 이 광복 80주년 우리가 잘하면은 G7급 국가로 참 반열에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중대한 국민의 정치 때문에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서 근데 기각이 돼서 복귀하든 지금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탄핵 소추 기각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추진해야 될 정책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AI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전력을 공급할 겁니까? 어디서 전기를 생산할 겁니까? 예컨대 뭐 무조건 무슨 저 신재생 에너지만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리고 한전의 막대한 부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끌려야 되는데 인재는 어떻게 기를 겁니까? 이런 국가적 과제가 막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권 능력 또 우리 국가를 광복 80년의 이 대한민국을 더 한 단계 높게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 탄핵 소추 결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어떤 정책으로 민주당은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서 30% 나누고 갔자는 참 벌써부터 기르지 않은 황금 오리 거의 배를 가르지 않은 그런 엉뚱한 발상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장 비책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특히 20대 30대에게 정말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난 그것이 바로 탄핵 소추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의 진심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룡들이 활동을 사실상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경우 책 출간하고 북콘서트 형식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나는 지금 어느 누구든 저런 힘을 합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당내에 보면은 경선 주자 벌써 지지율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느 지도자든 우리 당내 여러 잠재 지도자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자든 지금의 시기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자는 이상 당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제대로 이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 진정한 지도자라면 통합시키고 또 나라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 특히 당내 통합부터가 국민 통합의 전제 아니겠습니까? 당내도 통합시키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국민들 상대로 당내에서 분열이 생길 텐데
그래서 그런 분열을 수습하면서 이런 그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 네. 그런 리더십을 누구나 다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꼴불견이 뭐 당내에서 아직도 뭐 대통령이 탄핵 소집 중인데 지금 뭐 벌써 다른 헛꿈을 꾸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비난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자, 어쨌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통합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통합과 또 우리 그 당의 지도자라면 우리 네. 당원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해야죠. 분열과 적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 네. 자, 희망의 메시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신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포탄 오발 추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또 피해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 일어난 일인데요. 경기 포천 지역 민가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떨어져서 주택과 차량 등이 파손되고 네. 15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노곡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민가 내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오늘 오전 10시 5분께 접수됐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교회 건물 주택 두 채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자, 사고 원인 정확히 좀 나왔습니까? 정확히 뭡니까? 네, 일단 오늘 민간 지역 오폭 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요.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의 진술을 토대로 비행 준비 과정에서 좌표 입력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로 인해 폭탄이 목표 투하 지점에서 8km 떨어진 민가와 인근 도로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통상 폭탄 투하 전에 육안으로 목표물을 확인을 하는데 네네.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비 결함이나 이런 2차 원인이 있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육군과 공군은 오늘 미군과 함께 연합 합동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그리고 KF-16 등의 전투기를 투입해 공대지 폭탄 MK-82를 투하하는 훈련을 계획했었는데요. KF-16은 2대가 출격했고 각각 폭탄 4발씩 장착했는데 네. 2대가 모두 오폭을 낸 겁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지금 뭐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현장 그 지역은 해당 지역은 되게 긴박했던 것 같은데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면서요? 네, 이제 오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불발탄 해체 작업이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과 군 당국은 이제 불발탄 해체를 위해 주민 대피령을 내렸었고요. 공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불발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에서는 이제 모두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안보 참모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최고위급 대통령 안보 참모가 만나는데요. 네. 이번 방미는 지난달 6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왈츠 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워싱턴에서 직접 회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이후 후속된 만남입니다. 아, 보좌관이라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 마이크 왈츠 예. 보좌관을 말하는 건데요. 네. 어제 신 실장이 이제 미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서 고위직 몇 분을 더 보기로 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네. 그 이제 신 실장이 평가를 한 건데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진 만남이라 기대와 관심이 이제 큰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일단 주요 논의 의제는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안보 이슈인데요. 네. 이 외에도 경제 안보와 관련된 특히 조선 협력 등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이번에 미국 측 외교 상대방과 만나는 게 세 번째 장관급 만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면담에서 이제 한미 간 관세,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신 실장도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통상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협의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희는 이제 정확히 모르니까 과연 이 양쪽이 거의 관세 없이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는 게 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되게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 읽혔고요. 네. 자, 우리로선 관세 문제 못지않게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사실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뭐 당연히 논의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요? 그런 얘기가 이제 논의된 바는 없다는 게 신 실장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이제 다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네. 오랜 동맹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또 북미 접촉 때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 실장은 이에 대해서 북미 접촉 때 한국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는데 네. 뭐 대북 정책 또는 대북 접촉도 한미가 충분하고 긴밀한 공조 위에서 한다는 것이 트럼프 2기 정부의 변함없는 얘기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제 장관급 회동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신 실장은 양국 국가 안전보장회의 차원의 논의를 하려면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들도 미국이 이제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양국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한번 다뤄볼게요. 엘리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선생님이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1941년생이세요. 올해 84세입니다. 만으로. 우선 다행인 건 건강상 문제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뭐 네. 무슨 문제입니까? 네, 일단 가수 이미자 씨가 다음 달 고별 공연으로 66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66년 가수 인생. 네, 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이 이미자 씨는 분명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분명? 네, 예. 레코드 취입도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 가요가 사라지지 않도록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네. 이 사람과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해준 제작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수 인생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꼿꼿한 모습으로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대단하세요. 네, 건강상의 은퇴가 아니라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미자 선생님은 말씀하신 대로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해 1960년대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자 한국 가요계의 전설로 활약했습니다. 뭐 히트곡은 여자의 일생, 내 삶의 이유는 있음을 뭐 등 포함해서 2,500곡이 넘잖아요. 이미자 선생님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3년 대중음악인 중은 처음으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9순정, 동백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여로,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여자의 일생. 2,500곡. 와, 정말 대단하시고요. 자, 고별 공연에는 후배 가수 조항조와 주현미 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자 씨가 공식적으로 지목한 전통가요의 맥을 이어갈 후계자가 바로 조항조와 주현미였던 겁니다. 네. 주현미와 조항조 모두 이미자의 기자회견에도 동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의미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열리는 이미자의 전통가요 헌정 공연에 이제 같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사실 원래 이미자 선생님이 내 공연에 게스트를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불문율 같은 거였는데 네. 이번에 그걸 처음으로 깨고 마지막 공연에서 불문율을 깬다. 네. 그 헌정 공연 이름이 맥이
맥을 이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자의 마지막 무대는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사실 세종문화회관이란 장소도 이미자 씨에겐 조금 특별한 곳이기는 합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이 이제 이미자가 1989년 대중음악 가수로는 최초로 데뷔 30주년 단독 공연을 개최한 곳인데요. 네. 이게 40주년, 50주년, 55주년, 60주년 콘서트도 이곳에서 열었습니다. 이제 이미자 씨는 세종문화회관에서 30주년 공연을 크게 연 이후 이곳에서 가장 많이 기념 공연을 연 기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기일 것이다라고 그래요.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뭐 다시 활동 66년 만에 다시 서는 세종문화회관에 무척 애착이 간다 이러면서 영원히 기념으로 남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악평론가인 임진모 씨도 한국의 트로트는 이미자의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의 트로트는 이미자 전과 이미자 후로 나뉜다는 말씀이 제 머리에 박히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구 얘기 먼저 해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비록 시범 경기지만 4할대 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셔널리그 시범 경기 타율 1위요? 타율 1위입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보면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었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간결한 게 최고다. 그런데 스윙 자체가 심플. 네. 예. 스윙도 심플해졌는데 눈에 네. 띄게 이제 백 스피드, 스윙을 돌리는 스피드도 좋아졌고 또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네. 멀리 네. 보내야 되니까 네. 힘에 밀리지 않은 그 발사각도 커져서 전체적으로 뭐 나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부상 기간 중에 상대 투수에 대한 분석, 네. 또 상대 타자들은 어떻게 치는지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 경기 보면 사실 타구 속도가 보통 170km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데 지금 네. 매 경기 170km를 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타석에서 쳤는데 그동안은 다 오른손 투수하고만 치다가 시범 경기에서 왼손 투수가 나왔는데 페랄다 선수의 싱커를 가볍게 받아쳐서 중전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왼쪽 방향 다 전체적으로 보면 LA 다저스 경기 때 시속 176km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빠른 걸 잘 쳤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도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도 172km. 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그 궤도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율이 4할 1푼 1입니다. 17타수 7안타. 네. 내셔널리그 1위. 홈런도 한 개 있고요. 네. 4할 치고 홈런 치고 적시에 2루타 쳐서 득점을 올려주고 그렇다면 감독의 입장에서 내가 3번 타자로 낙점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번 타자 이정우보다는 3번 타자 이정우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이정우 펄펄 날고 있는데 반면에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아직은 메이저리그 투수들 좀 적응하느라고 애를 먹나 봐요. 네, 사실은 일부에서는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구속 못지않게 많은 다양성, 투수들이 가진 다양성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야구 수준보다는 메이저리그가 높다. 사실 좀 기분이 좀 나쁜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옵스라고 하는 되게 이제 그 예측 시스템이 새로 나왔는데 옵스 우리 당황할 때 표정 있잖아요. 옵스. 거기다가 Y를 붙여서 형용사 같이 만든 건데
사실은 최적의 예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메이저 리그에 비해서 우리 KBO 리그가 65에서 한 70% 정도 평가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지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최고의 2루수 그리고 타격도 괜찮은 김혜성 선수가 갔는데 거기 가면 일단 30% 정도 감가상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뭐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이제 이정우 선수처럼 아주 좀 깊은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한때는 뭐 타율이 7푼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할 5푼까지는 올라왔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타격감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보다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예, 이런 전망이 있는데 다만 좀 희망을 찾는 부분은 다저스가 굉장히 그 슈퍼스타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2루수가 탐탁치 않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김혜성 선수의 2루 수비가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한국계 선수인 토니 에드먼 선수가 가장 먼저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겔 로하스, 크리스 테일러, 엔리케 에르난데스 등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타율이 김혜성 선수보다는 높지만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한 시범 경기가 한 6경기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괜찮은 활약을 펼친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26명의 개막 로스터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아에서 도쿄에서 개막전을 하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정도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벌써 이제 컵스와의 경기에 대비해서 일본 갈 걸 대비해서 김혜성 선수에게 일본 비자를 신청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보면 일본에서 개막전에 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6경기에서 일단 타격, 뭐 전체적으로 출루나 뭐 도루 이런 능력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몇 경기에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는 적어도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해줘야 개막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인 메이저리거 얘기해봤는데요. 우리 프로야구는 오는 3월 22일 다다음 주 토요일 개막합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시범 경기에 들어가죠. 네, 이제 뭐 개막 2주 앞두고 보통 정규 시즌의 전력을 가늠해보고 올해는 또 어떤 룰이 바뀔까, 또 어떤 제도가 새로 적용될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0개 구단이 뭐 스프링 캠프를 마치고 이미 다 귀국해서 휴식을 취하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뭐 시범 경기하고 정규 리그하고는 크게 성적에 상관성이 없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시범 경기에서 1위한 팀이 정규 리그 1위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경우는 지난 2007년 시즌에 그러니까 거의 2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대표급 투수 선수들의 감각을 높이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나 시니어들은 감독이나 팬들의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부터 이제 18일까지 팀당 10경기씩 모두 이제 쉰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카드는 되게 좋습니다. 기아와 롯데, LG와 KT, 두산과 한화, SSG와 삼성, 키움과 NC가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3월 22일 날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뭐 KBS는 운이 좋게 이제 롯데와 LG 경기를 중계하게 됐거든요. 이제 매주 토요일 이제 프로야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KBS, ETV에서. 근데 작년 1000만 관중 했었잖아요. 올해는 뭐 저희 농담 삼아 그런 말합니다. 딱 1000만 1명이나 1000만 2명만 들어오면 성공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프로야구도 KBS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시범 경기에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적용하고 있는 피치 클럭이 이제 본격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처 투수가 몇 초 안에 던져야 돼요? 뭐 다 주자가 없으면 20초, 있으면 22초, 25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보통 뭐 주자 한번 보고 견제구 한번 던지고 타자 한번 보고 막 이렇게 보면 30초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와인드업이 좀 느린 선수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해 해보니까 경기당 24분 정도 단축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훨씬 속도감이 있겠네요. 네,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단축하는 거지만 이미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도입돼 있잖아요. 뭐 지난번 왜 갑자기 왜 이정우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였는데 삼진 아웃이 선언되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그게 이제 피치클럭입니다. 타석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벌점으로 스트라이크 하나를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번엔 전체적으로 올 시범 경기에서 잘하면 내년 메이저리그에서 쓰고 있고 내년 WBC에서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선수들도 사실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활약하는 선수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KBO 리그에서 뭐 적당히 좀 적응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작년에 도입돼 갖고 많은 뭐 논란도 되고 화제가 됐었던 그 자동볼 판정 시스템 ABS가 약간 개량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량됐는지 그리고 선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직접 뭐 시범 경기를 통해서 지켜보시고 정규리그에서는 어떻게 판도 변화를 가져올지도 예측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화는 지난해 류현진 합류로 관심 모은 바 있고요. 올 시즌은 한화생명 볼파크로 이제 이름 지어진 새 경기장에서 이제 팬들을 맡게 되죠. 네. 대전시 얘기로는 게 61년 만에 개축이 됩니다. 와. 지난번 경기장이 환갑을 넘은 거죠. 야, 팬들이 진짜 기대가 크겠어요. 예, 우리가 한화 팬들보다 흔히 뭐 보살 팬들 그러잖아요. 이제 보살 팬들이 그런 얘기 한답니다. 이제 경기장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야구만 잘하면 돼야. 대전의 명물이 되겠네요. 네. 예.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처음 이제 개장식을 가졌어요. 정식 경기가 아니라 우리 새로운 경기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팬들에게 보여주는데 14,000여 장이 매진이 됐습니다. 와. 그래서 팬들이 경기장을 막 돌아보면서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특색이 있어요. 왼쪽 좌측 담장은 99m, 우측 담장은 95m입니다. 저기 라이온스 파크처럼 비대칭 구조거든요.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잖아요. 95m로 넘기면 쉽지 않겠나.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몬스터 월이라고 해서 8m짜리 큰 이제 담장이 있어요. 네. 그 담장이 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쪽도 부담스럽고 공격을 하는 쪽도 그 담장을 넘겨야 되는 부담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위로 홈런이 계속 난다면 정말 그 몬스터 월 위로 홈런이 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2만 녀석입니다. 근데 몬스터 월 위에는 이제 복층으로 불펜이 보통 경기장 옆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투수 연습하는데 복층입니다. 2층으로 돼 있어서 투수들이 2층으로 던지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팬들은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뭔데요?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장에서 야구를 보는 저도 수영하면서 이렇게 빼꼼히 내서 저 야구하는 거 본다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있거나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인피니티 풀에서 야구 보는 건 아직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익숙해지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느끼는 입장은 경기장도 새 거고 하지만 실내 연습장이 크게 확장이 됐고요. 또 이제 메이저리그급으로 라커룸이 한 3배 정도 늘어났다고요. 이제 이거는 유현진 선수가 조언을 했다고 해요. 메이저리그 가보니까 선수들이 쓰는 라커룸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내가 메이저리그 뛰어봤는데 말이야. 약간 자랑성으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들도 경기장도 다 마음에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의외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네. 계속 얘기할 거잖아요. 야구장 핑계 대지 말고 야구만 잘하면 돼.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축구 얘기는 조금 스피디하게 빨리 해볼게요. 오는 20일 오만전 시작으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재개됩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달려 있는데 홍명보 감독이 마음 편히 경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뽑은 카드 공격 라인 하면 생각하면 뭐 손흥민, 그다음에 황희찬, 이강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를 제외하고 그 선수를 받쳐줄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골 결정력이 뛰어납니다. 주민규 선수 이제 국내 K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 넣고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셀틱의 양현준 선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5분 만에 공격 포인트 3개. 2골 넣고 그렇죠. 하나의 도움을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준호 선수 역시 2골에 도움 5개. 오영규 선수 발끝이 무서워요. 8골째를 넣고 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선수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사실 손흥민 선수라든가 뭐 황희찬 선수 마지막 저희 월드컵일 수 있잖아요. 차세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빈 공간을 굉장히 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11시쯤에 11시 전후에서 이제 7차전 오만, 8차전 요르단전에 출전할 선수들을 이제 가리게 되는데 그 명단에 들어가기 위한 지금 숨가쁜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내 감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뽑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사실 시작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첫 경기를 비기면서 시작했는데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아마 2경기를 모두 이기게 된다면 남은 2경기에 관계없이 조 2위를 확정지어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짓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의 기량은 이제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장이 문제라고요? 네,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장이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에 K리그 보신 분들 약간 창피한데요.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었던 링가드 선수가 돌다가 넘어졌죠. 이런. 경기장에 잔디에 걸려서 파인 잔디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래서 그런지 이번 경기가 한 경기는 고향에서 한 경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집니다. 64,000석이라고 하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우리 팬들의 입장에선 팬들이 응원할 수 있는 홈 경기장인데 우리 선수들이 홈 경기장 좋은 걸 놔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야 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 뭐 이게 계절이 좀 안 맞고 해서 열선을 도입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 두세 경기 하는데 이런 돈을 150억 가량 들지 모른다고 하는데 드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경기장을 왜 지었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K리그를 통해서 뭐 10억 이상의 수익을 벌어 올리고 있고 각종 대관 행사를 해서 수십억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작년에 잔디 관리에 2억 정도의 돈을 썼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뭐 단순한 뭐 어떤 조직의 뭐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 경기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적 공공재, 뭐 선수들 안전도 그렇고 팬들을 위한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매끄러운 좋은 경기장에서 더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0184님이 반갑습니다. 완수타 꽝꽝꽝꽝 저 느낌표 4개. 봄은 또 다른 기대감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녹색의 그라운드를 질주하고 포효하는 야생마들. 스포츠의 열기가 올해도 KBS와 함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하기를. 점점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부산 KCC가 끝모를 추락 계속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뚜껑을 열었을 때 원주 DB와 함께 우승 후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원주 DB가 조금 주춤해서 그래도 KCC는 괜찮겠지 했는데 지금 15승 27패입니다. 성적이 8위까지 떨어졌어요. 남은 경기가 이제 12경기인데 6인 DB와의 경기차가 이제 4.5경기, 4경기 반이거든요. 물론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려면 거의 뭐 12경기 중에 10경기 정도를 이기고 상대 팀들의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최근 이제 그 SK에 지면서 10연패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라거나 선수 내보내고 하지만 뭐 최준용, 송교창, 허웅, 이승현 이 정도 보면 사실 국가대표 그대로 갔다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부상이 많구나. 용병 선수마저 적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송교창 선수 무릎 부상, 최준용 무릎하고 발바닥에 부상을 입어서 잘 못 나오고 있어서 송교창 선수는 지난 42경기 가운데 8경기, 최준용 선수 17경기 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허웅이나 이승현 선수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고 또 전술의 완성도 떨어지게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이제 12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디펜딩 챔피언이 이러다가 뭐 경기를 망쳐서 꼴찌까지 추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농구 열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왕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 팬들을 너무 실망시키지 않게 그리고 또 근데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용병 선수를 잘 활용해서 좀 넘어져서 마지막에 좀 재미있는 승부를 좀 가져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은퇴를 예고한 한국 가요의 전설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